레이킹스와 시카고 블랙호크스에 이어 에드먼턴 오일러스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도 시즌 초반 감독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정규리그 일정의 절반을 넘어선 KHL 올 시즌 현 상황은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위니펙 제츠의 파트리크 라이네가 한 경기 5골을 폭발했습니다. 11월에만 3번의 해트트릭이라는 놀라운 득점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NHL 핫앤낫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니코 아이스벅스의 2연승을 거두고 2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리그 선두 안양 한라와 최하위 하이원은 2연전 맞대결에서 1승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74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174회입니다. 오늘 11월 26일 월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월에 오늘 마지막 녹음이 되겠고요. 시간이 빠르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팟빵부터 보죠. 가로폴로님이 11월 22일 목요일에 주신 댓글이에요. 디트로이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스턴을 이겼습니다. 흐흐흐. 오버타임 간게 아쉽긴 하지만 와 정말 이런 경기력은 감탄을 자아내네요. 뭔가 로우한 느낌인데 절대 지치지 않는 사냥개 같은 느낌이랄까. 마지막 안서나시우의 골은 정말이지 너무 놀랐습니다. 크크크크크. 오프 시즌의 트레이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선수 중 하나인데 안 시키길 정말 잘했네요. 흐흐. 디트로이트 보스턴전 아주 만족스럽게 보신 것 같네요. 원래 제한적 FA 선수들이 이제 계약으로 애를 먹이던 선수들이 결국 계약하고 나면 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댓글 감사하고요. 피프트 비틀즈님 댓글 있어요. 왠지 이 댓글을 남기면 좀 이따가 이번 에피소드가 올라올 것 같지만 기다리다 지쳐 댓글 올립니다. 흐흐흐. 이 댓글 22일 목요일 오후에 주셨는데 173회 업로드가 저희가 조금 늦어지면서 금요일에 업로드가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댓글 올리시고 바로 또 업로드가 됐네요. 댓글 이어보겠습니다. NHL은 리캡이랑 상어 때 컨덴스드 게임만 보는데 어제 오일러스와의 경기를 보는데 코너 맥데이빗의 플레이 전율을 하게 만드네요. 상대팀이지만 저렇게 훌륭한 거기다 어리기까지 한 선수가 그 덕분에 연장 가서 지고 이제 밴쿠버하고 맞대결이네요. 이 홈경기 이기고 원정 가야 좀 편할 듯. 그나저나 센트럴이 5개 슬롯을 다 가지고 있는 중이라 어떻게든 퍼시픽 3위 안에 남아야 할 듯 합니다. 상어 때 세너제이 샤크스. 그래도 아직 디비전 선두는 지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시아리그 얘기도 주셨는데 대명과 한라의 원앤원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제 안양과 인천을 왔다 갔다 했었죠. 비하인드넷 덕에 이후에 유튜브로 봤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경기 내용도 그렇고 올해 최강자들끼리의 싸움이라고 해도 될 듯이네요. 이런 높은 수준의 경기가 자주 열렸으면 하네요. 이참에 국내 팀끼리의 경기는 3연전을 하지 말고 홈앤드 어웨이로 해서 주말 2연전을 정례화하면 관중들도 더 오기 쉽지 않을까 싶고, 특정 팀이 부상 선수가 많아 경기 외적으로 어려울 때 경기가 몰려와서 다 잃고 마는 그런 손실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딱 2경기씩 공평하게 홈앤드어웨이로 연전을 하면 그 시점에서의 상대적 우위도 좀 제대로 보게 되는 느낌도 들고요. 흐흐흐. 이번에처럼 왔다 갔다 홈앤드어웨이로 2연전하는 것도 또 이런 맛은 또 있을 것 같네요. 뭐 3연전, 2연전의 맛도 있지만 한 곳에서. 그나저나 리그 말고 국가대표 관련 아니면 이걸 협회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레벨에서는 그닥 좋은 소식은 없네요. 이미 좀 된 얘기지만 여자 국대팀 코칭 스태프 선정권도 유야무야 뭉개진 느낌이고,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의 국대팀 선발에서 벌어진 사단이 결국 경찰청에서 팀 해산하더니 상무에서는 규정도 바뀌면서 인기 종목만 일단 선발하는 점점점. 거기에 이사 온 이수원의 여자 하키팀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원시청을 떠나 협회부터 뭔 얘기가 나오는 게 없으니 뭔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하셨고요. 주말엔 짬을 어깨라도 내서 후쿠지꼴리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원정에서도 극강의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대명이 복수할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수원시청 여자팀은 최근에 뉴스가 한번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차근차근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미 그 예전에 여자 대표팀의 김대훈 코치가 수원시청 감독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 선발부터 해서. 수원시청 이제 팀이 한 팀밖에 없다 보니까 경기를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누구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제 훈련을 어디서 할 거냐, 네. 그 문제도 있죠. 네.
후쿠지 골리 보러 인천에 오셨었는지 또 궁금한데요. 램플라스님이 댓글을 같이 주셨어요. 샥스에게 승을 헌납하며 8연패를 달성하는 순간 생중계로 잘 보았습니다. 그 경기 보면서 캐넉스는 파워플레이 골 참 잘 먹네 라는 생각도 하면서 샥스 깜장 유니폼 참 이쁘구나 하는 생각이 훨씬 강하게 들더군요. 이상 페널티킬 상황 전체 1위 캐넉스 크크. 램플라스님 캐넉스 원하고 계신데 올해 아디다스가 서드 저지를 발표를 하는데 세너제이도 이제 그 세 팀 중에 하나고 명명되긴 스텔스 저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은색이고 이제 틸 색깔이 좀 들어간, 그리고 팔 쪽에는 실리콘밸리를 상징을 하는 이제 그런 무늬까지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저지가 서드 저지 중에 제일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물론 애나하임도 이번에 서드 저지가 상당히 좀 이쁘게 옛날에 마이티 덕스 로고를 이제 쓰는 그게 좀 나왔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검은색이 깔끔하게 잘 빠졌어요. 네, 샥스 깜장 유니폼. 눈길이 가네요. 댓글 감사히 잘 봤습니다. 도리도리 7820님 댓글 있습니다. 대명 수비나 골 리브는 정말 200%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 먹은 게 수비수 잘못만은 아닌데 선수를 힘들게 하시니 중간에 팀을 나오시죠. 외국분들 마인드가 어떠신지 잘은 모르지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정말 응원했던 한 사람으로 저도 데미지가 크고 눈물도 조금 났습니다. 당분간 대명 응원 못할 것 같고 인천도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상대방 입장서 생각해 주세요 하셨어요. 유튜브에 나크56210님이 또 댓글을 주셨는데 아마도 예전 댓글 보면 도리도리 7820님하고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댓글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볼게요. 아무리 유명한 감독님이라도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경기에 빼버리고 선수를 힘들게 하는 감독님이라면 사양하고 싶습니다. 당분간 대명 응원하기 힘들 듯 합니다 하셨어요. 이 내용은 뭐 그 뉴스에 따른 댓글인 것 같아요. 대명 킬러웨일즈가 11월 20일자로 오연호 선수, 수비수 오연호 선수를 말소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오연호 선수는 뭐 하이원 대명 상무 또 하이원 거쳐서 대명 킬러웨일즈 상단 멤버로 입단했던 선수죠. 2시즌 동안 부주장도 했었고 첫 시즌에는 외국인 선수 두 선수에 이어서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포인트도 기록을 했고 존재감이 있었는데 글쎄요. 콘스탄틴 감독 부임한 이후에는 조금씩 출장 시간이 줄어들면서 올 시즌 또 16경기 1포인트 기록을 했네요. 오연호 선수의 계약 해지 발표 조금은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고 오연호 선수 본인도 또 본인 SNS에 본인의 심정을 또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선수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선수라 하면 경기를 뛰어야 맞는 건데 네. 경기에 출전 시간이 적거나 이제 못 뛰거나 이런 경우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되겠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선수 입장에서 좀 더 그런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자 팀을 나가서 더 출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팀을 구하고자 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인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에서도 대명에서는 또 그냥 흔쾌히 놔준 것 네. 같고요. 뭐 팬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소식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또 실망스럽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걱정되기도 하고 많이 우려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선수나 구단이나 뭐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막 헐뜯고 이래서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린 결정 사항이다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실망감이 오연호 선수 팬이고 이러다 보면 실망감이 크실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사실 오연 선수가 콘스탄틴 감독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맞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선수가 전에까지의 활약을 이제 뒤에 놓고도 이제 새로운 감독이면 아무래도 새로운 시스템 감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수를 기용을 할 권한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독 시스템에 맞지 않는 선수는 물론 감독이 기용을 하지 않을 권한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는 부분도 물론 팬분 입장에서는 좀 뭐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감독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난해서는 저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비난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은 그랬을 때 성적이 안 나오면요. 그러면은 비난을 할 수 있는. 왜 이런 좋은 선수를 쓰지 않아서 성적이 이 모양이냐. 할 수 있는데 사실 최근 2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대면 그런 킬러웰즈 거 성적이 계속 성적이 올라가고 좋잖아요. 그렇기 해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감독 그 콘스탄틴 감독은 본인의 이제 하키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선수들을 이제 구축을 해서 수비진을 돌리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선수가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수비진이 좀 많은 대명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뭐 희생자라고 하면 희생자고 그런 부분이 오연호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그 팀에 대한 팬분들도 계시지만 선수가 좋아서 팬이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새 팀 가면은 거기 응원하시면 돼요. 이제 새 팀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팀으로 갈아타시면 되고요. 뭐 비단 뭐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김혁 선수 하이온에서 넘어온다고 하이온 버리고 대명으로 넘어오신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또 안양알라에서 넘어오신 팬분들도 계시고요. 성적이 1번인 프로리그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집이 거예요. 안양이었다가 인천으로 이사 와서 또 팀 옮긴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즐길 수 있는 팀과 선수를 따라서 아이스하키를 즐기시는 방법도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은 당연히 드실 테지만 조금 더 선수분들을 응원하고 오연호 선수를 더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면은 더 선수분들도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참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좀 아쉽네요. 오연호 선수 아직 나이도 충분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보여줄 게 더 많은 선수인 것 같은데 시즌도 지금 올 시즌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남은 경기 동안에 더 좀 도전을 해보면 어땠을까? 그러면 또 충분히 또 새로운 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는데 뭐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선수 본인의 결정은 존중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박김찬 PD님 말씀대로 이 결정이 팀으로서나 선수 본인으로서나 서로 윈윈이 된다면 뭐 이보다 더 좋은 결정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싶네요. 한 가지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 선수한테는 뭐 그런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구단 쪽에 저희가 아쉬웠던 거는 이런 발표가 있을 때에 그냥 계약 해지 몇 줄 끝 이게 너무 저는 아쉽더라고요. 뭐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거 아니라면은 충분히 선수가 직접 글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팀을 떠나게 됐다 아니면은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좀 이런 전후 설명이 뭐 속속들이 디테일하게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팬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뉴스인데 아무런 설명 없이 계약 해지됐습니다 끝 이런 거는 조금 팬들한테 하는 서비스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들었었고요. 그 뉴스가 나온 이후로 항상 이제 그 대면 킬러웰즈 SNS에 보면은 끝줄에 팬들과 웃고 웃는 팀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뉴스들도 그런 맥락에서 좀 다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연호 선수가 통산 295경기 97포인트를 기록 중이에요. 300경기 100포인트 달성을 정말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글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저희가 뭐 아직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만 뭐 또 다른 팀에서 운동을 또 계속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소식을 기다려 봐야겠네요. 아무튼 계속 응원하겠고요. 좋은 소식,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도리 7820님 댓글 잘 봤습니다. 아스피린 03님이 173회 7000캐시를 후원해 주셨는데요. 댓글을 주셨어요. 대명의 미남 하키 선수인 오연호 선수가 중간에 그만둔 TT. 혹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멋지게 잘 있으시길 팬으로서 기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연호 선수 등번호 7번이죠. 7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173회 7000캐시를 또 후원해 주셨는데 이거는 24일 토요일 현재 하이원 박상진 선수가 경기 200회 출장이라고 합니다. SNS로 우연히 보고 축하드리고 싶어서 후원합니다. 오늘 경기도 잘하시고 화이팅하세요. 하시면서 박상진 선수의 등번호 7번을 또 기념하는 7000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뭐 대명을 응원하시는데 대명 선수들
한라 선수들 챙기시고 하이원 선수까지 이제 챙기시는 너무나 정성이 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후원 감사드리고요. 선수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또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쿨하스님 댓글 있습니다. 하덴낫의 낫 두 팀이 만났습니다. 5연패 이후 3연패를 더해 8연패 중인 키넉스와 디비전 최하위 킹스. 두 팀 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서로 1승이 중요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플레이오프 보는 기분으로 봤네요. 정말 근근히 간신히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밴쿠버 응원하시죠? 패터슨이 오늘 골 계기로 더 자신감 가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달 만에 알렉스 애들러가 복귀했네요. 복귀 전에서 연패가 끊겼으니 앞으로 연승하는 계기가 되는 복귀가 되었으면 하는 작지 않은 소망이 있네요. 지난 시즌 키넉스와 같이 하위권에서 놀던 세이버스는 9연승을 달리며 리그 전체 1위에 오르네요. 세이버스의 질주 역시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셨고요. 3000캐시를 173회 후원해 주셨습니다. 키넉스와 킹스 어떻게 보면 또 빅매치이기도 했는데 다른 의미로 끝났어요. 빅매치였죠. 네. 참 다른 의미로 빅매치였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수비 실수 한 번이 결승점의 원인이 되면서 밴쿠버가 연패를 끊어냈더라고요. 근데 뭐 경기력 자체가 뭐 두 팀 다 썩 좋지 못했습니다. 네. 왜 두 팀이 최근에 부진한지 좀 알 수 있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세이버스처럼 영입을 잘하면 됩니다. 뭐 그냥 딱딱 적소에 맞는 선수들을 그러니까 라인에 맞는 지난주에 언급드린 그 부분 그렇게 막 영입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골텐딩도 사실 허턴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근데 올해 캐넉스를 봤을 때는 좀 뭐랄까 뭐 오프시즌 영입이 좀 필요한 선수를 잘 영입을 한 것 같다라는 뭐 움직임이 크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은 장기적으로는 뭐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램쿨하스님 캐넉스의 연패 탈출 소식이 반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SY더맨님이 또 173회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매주 감사드립니다. 댓글은 다 살펴봤고요. 사연 배틀 아이스하키에 관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찬 온더스포츠.co.kr 힘찬@온더스포츠.co.kr로 이메일 주시면요. 아이스하키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시면 선물을 나눠드리는 또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참여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다양한 의견, 댓글, 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이 오늘 준비하신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NHL과 KHL 소식을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NHL부터 보겠습니다. NHL 오늘 소식이 또 피바람이 부는 소식이군요. 감독 교체하는 팀들이 또 생겼다고요? 뭐 11월 들어서 그냥 잘릴 감독이 다 잘리고 있는데 뭐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팀 감독 교체인가요? 먼저 에드먼턴 오일러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드 맥클렐런 감독이 이제 지봉 잡고 있었는데 케니 치콕 감독으로 바뀌게 됐어요. 사실 올해 그렇게 뭐 에드먼턴이 아주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한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4위, 5위권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마찬가지로 딱 그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맥클렐런 감독 시절에는요. 근데 이 감독이 예전에 샌호제 샤크스 감독이었는데 승률이 63%였습니다. 잘했네요. 정말 상당히 뛰어난 감독이었고 사실 에드먼턴에서도 두 번째 해에서는 상당히 잘했어요. 이제 지난 시즌이었나요? 그 플레이오프에 간 시즌 있죠. 그 시즌에 상당히 잘했는데 나머지 시즌에서는 모두 5할을 밑도는 성적이 나오면서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았고 맥데비드라는 사실 리그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드먼턴이. 그렇죠.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비판의 여론 이런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했었고 사실 지난 시즌에도 기대를 모았었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죠. 올 시즌 현재도 디비전 6위 오늘 날짜 기준으로요. 사실 코너 맥데이비 선수가 이제 뭐 NHL 최정상급 선수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컸었습니다만 이 정도 성적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구단의 수뇌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무조건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정도 이제 사실 리그 최고의 선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무조건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게 맞는데 좀 성적이 좋지가 않고요. 사실 이 맥클레런 감독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상당히 잘하는 이제 감독이에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압박을 아주 강하게 들어가면서 좀 이득을 많이 보는 스타일을 많이 취했는데 에드먼턴에서는 사실 이런 운영으로 전혀 재미를 보지 못했다도 해도 과언이 아닐 성적이 지금 최근에 나왔고요. 예. 맥데이비드와 드라이사이틀 이 두 선수의 분산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제 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이제 성적이 정체되는 상황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경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맥클레런 감독 실패의 원인을 또 그 부분에서 찾아주셨는데요. 토드 맥클레런이 물러나고 켄 히치콕 새로운 감독 부임했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아주 뭐 사실 NHL 팬분들이라면 익숙한 이름이죠. 예전부터 굉장히 이제 지도자로서 명망이 있던 감독이었고요. 부임 3년차 댈러스 예전에 굉장히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만 댈러스에서 부임 2년차 3년차 정도의 스탠리컵 우승하고 네. 그다음에 뭐 지구 결승, 서부 결승까지도 이끌었던 감독이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좀 정규 시즌에선 상당히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는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약간 좀 물을 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지휘봉을 잡았던 물론 가장 최근에 잡았던 거는 댈러스 한 시즌이긴 하지만 네. 그 전에 있었던 세인트루이스에서 특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이미지가 굳어진 느낌이 있고요. 지금 부임을 했죠. 이제는 이제 네. 지금 세 번째 경기 오늘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어요. LA 킹스랑. 그런데 히치콕 씨는 맥데이비드 시대에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맥데이비드 시대잖아요. 그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그 플레이오프 진출한 시즌 때처럼 그때는 맥데이비드 선수와 드라이사이트 선수가 같이 나왔거든요. 예. 이제 같은 조합을 해서 나왔는데 뭐 문제 없는데 이걸 왜 바꿀 필요가 있어 하면서 히치콕 감독 이후에는 1라인에 좀 정착을 시키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치콕 감독이 첫 두 경기에서는 모두 승점을 따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특히 히치콕 감독이 수비진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좋은 역량을 가진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드먼턴 수비진이 좋다면 좋다고 하면 괜찮고 나쁘다고 하면 진짜 나쁜 이런 좀 애매한 수비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잘 구축을 해낸다면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오타와에서 크리스 와이드먼 선수 같은 선수를 받아오고 이 선수가 좀 공격 슛 같은 게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활용 여지가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세케라 선수까지 복귀했을 때 수비진을 잘 잡아낸다면은 앞으로 기대할 만한 여지 자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히치콕 감독이 부임해서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앞으로 좀 더 경기를 봐야겠죠. 근데 무조건 이제 성공을 한다라는 걸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려서 수비진이 좀 잘 구축이 되는 이것도 이제 선결 과제인데 지금 에드먼턴의 상황이 지난해 이제 히치콕 감독이 댈러스의 지휘봉을 잡고 한 시즌을 맡았었어요. 그런데 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에드먼턴이 좀 지난해 댈러스와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맥데이비드 드라이사이트라는 카드가 있는데 작년 댈러스, 올해 댈러스도 마찬가지지만 댈러스에는 제이미 벤, 타일러 세긴이라는 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나는 1, 2라인 그러니까 슈퍼스타 2명 같이 묶어내는 1, 2라인이 같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사실 올해 벤 비숍 선수가 댈러스에서 상당히 좋은 하락을 있지만 비숍 선수의 전반적인 이제 커리어를 보면은 생각보다 아주 성적이 정말 눈에 띄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진 역시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에드먼턴과 작년에 댈러스가 상당히 흡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드먼턴을 잡고 작년 같은 느낌으로 팀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아주 좋은 전망을 또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좀 양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가능성 같은 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수비진 잘 구축을 해내면은 드라이사이틀 뭐 맥데이비스 괜찮은 라인 보유하고 이런 부분이 잘 터질 수도 있지만 약간 틀리기 시작하면은 작년 댈러스 같이 굉장히 기복인 그러니까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나쁠 때는 확 떨어지는 이런 좀 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댈러스와 빗대어 본다면 약간의 물음표는 또 달려있는
그런 에드먼턴의 상황인데요.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지금 2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디비전 1위하고는 6점 차고 와일드카드 2위와도 4점 차고 글쎄요. 시카고나 LA 기존의 감독 교체를 먼저 단행했던 팀들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것 같아요. 예,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아직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독 교체를 선택했다는 것은 또 그런 대목에서 눈길을 끄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히치콕 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돌아갈지 관심이 가네요. 에드먼턴 오일러스에 이어서 감독 바꾼 팀이 또 한 팀 있습니다. 예,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도 마이크 여 감독을 해임하고 그동안 코치로 있던 크레이크 베루비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승격을 시키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도 올 시즌 정말 LA 킹스만큼이나 처참한 성적이에요. 예, 뭐 사실 서부 센트럴 디비전 최약체 팀이라고 봐도 그렇게 무방할 정도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눈에 띄는 보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서부 그래도 중상위권을 할 줄 알았는데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마이크 여 감독이 블루스에서 성적은 73승 이제 49패 11연장패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1포인트 차이로 플레이오프를 못 갔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게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승 9패 3연장패로 뭐 하향세를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체를 단행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여 감독이 결국은 실패로 끝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미네소타에 있을 때부터 이제 마이크 여 감독이 상당히 탄탄한 수비력을 강조를 했었던 감독이었어요. 네. 그런데 블루스의 수비진을 보시면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 작년 재작년부터 제이 부미스트 선수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원래 이 부미스트 선수가 피에트란젤로 선수와 같이 1라인 수비를 이제 형성한 선수인데 부미스트 선수 부진으로 이후에 좀 수비진 조합이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제 정돈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게다가 올해는 또 구멍이 터져버렸습니다. 이제 카터 허턴 선수가 또 떠났잖아요, 팀을. 예. 근데 그 공백을 아무도 메워내지 못하면서 지금 뭐 수비 골텐딩 부분이 계속 뒤틀리기 시작을 한 게 수비적인 걸 중요하는 여 감독이 수비진이 뒤틀린다라고 하면 사실 팀 수뇌부 입장에서는 교체를 단행할 충분한 이유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여 감독이 물러나게 됐고 새로 들어온 감독 어떤 사람인지 또 궁금한데요. 예, 크레이크 베루비 감독인데 이 감독 좀 재밌는 게 필라델피아 시절에도 이 감독이 코치로 부임하다가 이제 감독 경질로 인해서 코치가 감독이 승격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과거를 이제 밟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감독이 필라델피아에서 첫 시즌에서는 42승 27패 10연장패를 기록하면서 그냥 괜찮았습니다. 그때 디비전 3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년차부터 근데 갑자기 공격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팀의 하락을 전혀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독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감독이 아닙니다. 필리에서도 사실 이 감독이 수비 시스템을 짜는데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독이 필라델피아 감독일 당시 필라델피아 수비 지표가 상당히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시스템을 짜는데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감독인 만큼 좀 블루스의 부진의 수렁에서 꺼낼 만한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이제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이 있지 않는 이상은 뭔가 블루스의 반등의 여지 자체는 좀 감독 코치진에서 찾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이크 베루비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상황인데 말씀 들어보면 베루비 이제 감독이 과거의 필라델피아 시절에 그렇게 믿업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 부분을 이번에 세인트루이스에서는 또 해소를 해낼지 또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서부 컨퍼런스에 벌써 4팀이 감독이 바뀌었어요. 참 올 시즌 이제 한 20경기 조금 넘게 각 팀들이 치르고 있는데요. 이후에 또 경질 소식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동부에도 뭐 한두 명 계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물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날 하루 지나면 순위권이 계속 바뀌어 있어요. 예.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뀌고 아주 촘촘하게 팀들이 이제 줄지어 서 있는 게 모든 디비전이 다 그래요. 사실 LA 킹스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팀이 지금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체 카드 같은 거를 꺼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진하니까 그냥 바로 교체를 하는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소식을 기다려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KHL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KHL 어느덧 정규리그 절반이 지나갔다고요? 예, 절반이 이제 조금 더 지난 상황에서 한번 이제 순위랑 이런 부분을 읊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KHL 올 시즌 정규리그 현재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절반 좀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순위권에서 아주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지금 다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 예. 좀 이제 상위권, 중위권 이제 좀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탑4라고 할 수 있는 체스카, 스카, 요케리트, 로코모티브 이게 지금 1, 2, 3, 4위로 탑4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 로코모티브랑 요케리트는 약간 승점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요 네 팀이 지금 시즌 시작부터 계속 탑4를 지키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스파르타크 승점 36점, 소치가 33점, 디나모 리가가 30점, 비테아지가 28점, 그리고 디나모 모스크바가 27위로 지금 이렇게 5, 6, 7, 8, 9 위까지 지금 순위가 정해진 상황인데 예. 시즌 전에 사실 디나모 모스크바가 잘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드미트리 카가리츠키 같은 나 바딘 시파초프 그리고 뭐 좋은 선수들은 막 이제 다른 리그에서도 영입을 하면서 올해 좀 이야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뚜껑 따보니까 9등하고 있어요. 겨우 9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팀 선수진이 괜찮은 만큼 디나모 모스크바도 플레이오프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7, 8, 9위 싸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디나모 리가가 맨날 이제 하위권에 있는 팀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과도 좀 서부지구에서 눈에 띄는 이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서부는 그렇고 동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부는 뭐 앞토모빌리스트 막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런데 지금 중반기 들어서 좀 패가 누적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26승 6패예요. 앞토모빌리스트가 처음에 개막 18연승 그렇죠. 했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20승 1패 흐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좀 한풀 꺾였네요. 예, 상당히 꺾였죠. 26승 6패가 됐고 네. 승점 53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24일이죠. 디비전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바르스랑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도 패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크바르스와의 승점 차도 6점 차이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됐고요. KHL 전체 1위도 체스카한테 내줬어요. 어느 순간. 예, 체스카가 지금 27승 4패입니다. 그래서 좀 앞토가 중반에 약간 고전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방가르드 옴스크도 이제 동부의 탑2를 형성하던 팀이었는데 좀 패가 많이 누적이 되면서 승점이 46점이 됐습니다. 지금 46점인데 2등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팀이 디비전 1등이기 때문에 지금 아크바르스에게 승점이 1점 밀리지만 순위상으로는 2등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좀 탑2라고 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승점이 많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동부지구 가만히 보시면 중위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메탈루르크가 43점, 바리스가 42점, 토르페도가 40점, 살라바트가 39점. 그래서 이게 한 경기, 한 주 지나면 그냥 순위가 확확 바뀌거든요. 살라바트도 사실 지금 굉장히 순위가 내려오긴 했는데 이 팀도 상당히 저력이 있는 팀인 만큼 지금 뭐 살라바트도 한 2승 하면은 그냥 또 뭐 바리스 승점 거의 따라잡고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동부도 상당히 좀 중위권 싸움이 재미있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리그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순위 싸움 또 기대가 되네요. 다음으로 개인 기록 순위 한번 볼까요? 예, 개인 기록 같은 경우에는 뭐 팀 성적이 아무래도 좋으면은 아무래도 개인 기록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자 대표로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 나이젤 도지 선수가 올해 모빌리스트로 이적을 했는데 네. 지금 39포인트 32경기에 39포인트를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 1위 니키타 구세프 선수도 39포인트로 이제 2위고요. 그 다음에 미카엘 그리고렌코 선수도 올해 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체스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성적이 좋은 팀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좀 눈에 띄는 선수를 한 두어 명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넵테히미크에 소속이 된 유소 푸스티넨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지금 31경기에서 15개의 골과 12개 어시스트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리그 골 전체 1위입니다.
예. 넵테히미크라는 팀이 좀 저는 생소하기도 한데요. 그렇죠. 뭐 사실 자주 언급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팀이 그렇게 최근에 성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예. 올해도 제가 지금 성적표를 보니까 동부지구 9위 지금 쿨룬 레드스타스한테도 지금 한 경기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플레이오프 어쨌든 막차 싸움을 하고 있는 팀에서 골 득점 랭킹 1위 선수가 득점왕 있다. 후보가 등장하고 있군요. 예, 이런 부분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 앞서 디나모 리가가 올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눈에 띈 선수는 매튜 마이온이라는 선수입니다. 예. 이 선수가 굉장히 언더사이즈지만 공격형 수비수라고 할 수 있고 슛이 정말 좋아요. 29경기에서 7골 21개 어시스트를 올리고 있는데 요 두 선수가 지금 중하위권에 소속된 한 선수는 좀 중하위권에 소속된 팀 선수고 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팀의 상승세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이제 두 선수를 뽑아봤고요. 두 선수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어떤 공통점이냐고 하면은 이 두 선수가 작년까지 핀란드 1부 리그인 리가에서 뛰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두 선수의 기록을 보시면은 푸스티네 선수가 53경기에서 51개의 포인트를 그리고 마이온 선수는 60경기에서 39개의 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KHL에서도 좋은 활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유소, 푸스티넨, 그리고 매튜 마이온. 핀란드 리가에서 잘했던 선수들이 KHL에서도 올 시즌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점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또 마이온 선수는 올스타에도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부분도 좀 흥미롭네요. 남은 정규리그 또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뭐 NHL 소식 중간중간에 KHL 소식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HL 핫앤낫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NHL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핫낫 어떤 주인공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먼저 핫 첫 번째 주인공을 볼 텐데 오늘은 팀이 아니고 선수네요. 예, 1번으로 언급을 드릴 만한 정말 좀 대단한 업적을 달성한 선수가 있어서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위니펙 제츠의 파트리크 라이네 선수입니다. 오프닝 때 소개를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10월에 페테르손 선수가 있었다면은 정말 경이로운 골 행진을 보여줬다면은 11월에는 라이네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 선수가 지난주에 2번의 해트트릭을 포함을 해서 4경기에서 11골을 몰아쳤어요. 정말 뭐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네. 11월 전체로 따지면은 해트트릭을 3번 했고 15골을 넣었네요. 야. 지난주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토론토의 안드레아스 연손 있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피츠버그의 제이크 겐출 선수도 기억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캐롤라이나의 마르티눅 선수도 이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한 바 있고 지난주에 좀 해트트릭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근데 11월에 3번. 한 달에 3번을 한 와, 선수. 지난주에 2번. 그렇습니다. 야, 파트리크 라이네 선수는 뭐 압도적인데요. 같은 달에 3번의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2001년 2월에 알렉세이 코발레프 선수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3번 헤드트릭. 그렇습니다. 17년 만이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20살이거든요. 올해 라이네 선수가 이제 20살 한 220일, 221일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살의 나이로 5골을 득점한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1981년에 웨인 그레츠키 씨가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야, 20살의 나이로 한 경기 5골.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은 파트리크 라이네가 웨인 그레츠키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니까 기록인데요. 골 넣는 능력 하나만큼은 어떻게 야.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정말 뭐 비견할 만하다라고도 지금 할 수 있는 기록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물론 네. 뭐 한 번 더 해야 사실 이제 진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81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37년 만에 또 이런 진기록이 달성이 되는 순간이 나왔습니다. 자, 뭐 오늘 핫 첫 번째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도 같네요. 올 시즌에 파트리크 라이네 선수가 이렇게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 페이스 어떻게 보세요? 올 시즌 이제 라이네 선수를 가만히 보시면은 좀 슈터로서의 능력이 확실하게 만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스탯라인이 괴랄할 때가 많았는데
막 13분을 뛰는데 막 파워플레이 골이 막 계속 막 골은 누적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스타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골이 누적이 되는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좀 슈터로서의 능력을 만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근데 골을 많이 넣으니까 출장 시간도 덩달아 많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예. 가만히 보시면 이제 오베치킨 선수와 마찬가지로 파워플레이에서 왼쪽에서 이제 원타이머를 때리거나 날카로운 이제 리스샷을 날리는 이제 이런 슛으로 9골을 득점을 했는데 뭐 지난해와 비슷한 비율로 이븐 스트렝스에서도 10골을 득점을 하면서 파워플레이에서만 골이 나오진 않아라는 걸 이제 또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진짜 올해 라인 선수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올해 지금까지 경기를 뛰면서 어시스트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선수가 좀 더 슈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금 모리스 감독이 조금 더 라인의 선수를 슈터로서 확실하게 기용을 하는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예, 뭐 이 기용 자체는 아주 훌륭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드리고 싶네요. 네, 17년 만 그리고 37년 만에 진기록을 달성한 위니펙 제츠의 파트리크 라인의 선수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핫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볼 텐데요. 이제는 팀으로 갑니다. 어떤 팀인가요?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자, 워싱턴 캐피털스. 한 3주 전에 낫에 등장했었던 워싱턴이었는데 올라왔네요. 예, 뭐 올라올 팀은 역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사실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을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5연승으로 지금 메트로 디비전 어느새 1위가 됐네요. 예.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연승 기간 중에 콜로라도, 몬트리올, 디트로이트, 레인저스 사실 올해 다 괜찮은 팀들이거든요. 이런 팀들을 좀 연파한 부분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 시즌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보면 현재 1위 워싱턴 그리고 8위 뉴저지까지 승점이 8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네. 가장 좀 고만고만한 치열한 디비전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그 중에서 일단 워싱턴이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군요. 워싱턴이 이렇게 최근 5연승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 조금 짚어주실까요? 이게 사실 지금 언급드리는 부분이 이제 왜 지금 이번 워싱턴을 뽑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인데요. 네. 사실 워싱턴에는 쿠즈네초프, TJ 오시 선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탑 6 선수 2명이죠. 그리고 작년 스탠리컵 우승에도 굉장히 큰 공을 했던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 2명의 선수가 11월 14일부터 결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선수 다 머리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워싱턴의 장점이 여기서 딱 나왔어요. 위기관리 능력인데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느냐. 사실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쿠즈네초프 그리고 백스트램 선수가 1, 2라인 센터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합을 기용을 해도 괜찮은 활약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센터가 윙어를 가리지 않아요. 이런 부분 상당히 좋은 점인데 백스트램 선수가 지금 최근에는 오베치킨, 윌슨 선수와 같이 1라인을 구성을 하면서 뭐 쿠즈네초프 선수 있을 때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지금 기여도 확실한 1라인을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2라인으로 자리 잡은 선수들이 라르스 엘레르 그리고 야쿠 브라나 그리고 코널리 요 3명의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원래 한 3라인 정도에서 최상의 역량을 발휘를 했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상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예,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좀 중요 장면에서 득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몬트리올전에서 라르스 엘레르 선수가 결승골을 넣기도 했고 나머지 이제 브라나, 코널리 선수의 활약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지금 쿠즈네초프 선수와 오시 선수의 빈자리를 확실하게 지금 메워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워싱턴 5연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쿠즈네초프 오시까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예, 지금 사실 올해 지금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이 약간 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팀들이 애틀랜틱 디비전에 상당히 밀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캡스가 좀 대항마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까지 경기력은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쿠즈네초프 오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진이 잘 돌아가는 부분 워싱턴 캡itals 상승세 요인으로 꼽아주셨어요. 올 시즌 현재 80득점 이상을 기록한 팀이 템파베이, 토론토, 콜로라도, 오타와도 있네요. 오타와 있습니다. 워싱턴까지 5팀밖에 없어요. 물론 오타와는 지금 100실점을 가장 먼저 돌파했네요. 80득점 해 소용없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역시 올 시즌에도 워싱턴은 역시 좋은 공격력, 그렇습니다. 좋은 득점력 이 부분은 뭐 변함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워싱턴 캡itals가 5연승으로 오늘 핫을 차지했습니다. 핫앤낫 핫 한 팀 더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아주 오래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하세에 등장을 하는 이제 좀 회복을 하는 건가요? 제 페이스를 찾고 있는 그림인데요. 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본연의 경기력을 거의 회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퍼시픽 디비전 지금 순위 싸움에서도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됐고 예. 게다가 최근 경기에서는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데 캘거리랑 세나제이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퍼시픽 디비전 거의 1, 2위를 뭐 거의 지금 시즌 시작부터 이제 놓지 않았던 두 팀을 네. 또 잡아내면서 올라간다라는 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퍼시픽 디비전 지금 4위인데요. 하지만 선두 세너제이의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네이트 슈미트 선수가 복귀를 한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뭐 원래 이제 스포츠 같은 데를 보시면은 이 선수가 있었을 때 참 좋은 더 팀이 잘 돌아간다라고 느껴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러드 갤런트 감독 체제에서는 네이트 슈미트 같은 선수가 진짜 가치 있는 선수예요. 이제 퍽 운반에서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수비적인 포지셔닝 이런 부분까지 모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슈미트 선수인데 이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1라인 수비진에 슈미트와 맥랩 라인이 부활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라인은 밀러 선수와 홀던 선수는 올해 영입된 선수죠. 그리고 3라인은 시오도르 선수와 앵겔런드 선수가 이제 1, 2, 3라인에 구축이 되면서 확실하게 탑6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조합도 완벽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아주 재미로 많이 봤던 조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탑6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면서 수비력이 안정화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아진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이트 슈미트의 복귀가 베이거스 부활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실제로 슈미트 선수가 복귀를 한 다음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4승 1패입니다. 그렇군요. 네이트 슈미트 복귀 외에 또 다른 요인을 찾자면 뭐가 있을까요? 드디어 이 선수가 살아나네요. 맥스 패처리티 선수가 좀 최근에 득점력을 과시를 하고 있는데 베이거스 기대에 부응이 되는 건가요? 예, 완벽하게 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5경기에서 6골 1개 어시스트예요. 완전히 페이스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1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마르체소, 카르손 그리고 스미스 선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미스 선수가 골을 많이 넣어주고 활약이 좋기 때문인데, 하지만 마르체소나 카르손 선수는 작년만큼의 느낌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라인의 주포, 그러니까 최근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또 성적을 보시면 마르체소 선수의 성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1라인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마르체소, 카르손 선수가 좀 약간 활약이 좀 잦아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패처리티 선수의 활약이 더욱 좀 반가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슈미트 거기에 패처리티까지 받쳐주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베이거스의 다음 일정을 보면 시카고, 밴쿠버, 에드먼턴, 워싱턴, 또 시카고, LA, 댈러스 이런 순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워싱턴 정도 빼고는 다 거의 해볼 떨어지는 팀들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당장 승리도 6연승까지도 사실 생각을 해볼 만한 대진이기 때문에, 물론 뭐 6연승 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진으로 봤고, 그리고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치고 올라갈 그렇습니다. 수 있는 가능성은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한 3승 정도 더 하면은 이건 뭐 당장 최상위권에도 합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퍼시픽 디비전 경쟁에서는요. 그렇네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이제 제 페이스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낫 보겠습니다. 낫 오늘 두 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낫 어느 팀인가요?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플로리다 팬서스. 불과 2주 전에 핫에 올라왔던 팀이 바로 플로리다였습니다. 이렇게 또 바뀌었네요. 예, 11월 들어서 사실 고공행진을 해서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로 가라앉아 버리면서 상당히 순위가 처지고 말았네요. 어느덧 애틀레틱 디비전 최하위 8위고요. 동부 전체에서도 최하위까지 내려가 있는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오타와전을 제외를 하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전혀 못 풀어나가고 있어요. 사실 파워플레이에서 득점이 많으면서 생각보다 공격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쏟아내는 슈팅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오타와전을 제외를 하면은요, 200개의 슈팅을 쐈는데 13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러면 6%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처참한 공격력이 나오고 있고요. 예. 1라인 선수들의 활약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뭐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좋고, 그리고 마이크 호프먼 선수는 이제 9단 연속 득점 신기록까지 세웠어요. 16경기 연속 득점을 해내면서. 하지만
파워플레이에 너무 득점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예. 2라인 센터로 굉장히 큰 팀의 역할을 해줬고 작년 사실 이제 플로리다가 잘했던 이유도 2라인 센터인 트로체크 선수의 활약이 컸었는데 이 선수가 발목 골절을 당하는 바람에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플로리다가 됐네요. 파워플레이 외에는 이렇다 할 득점 루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거기에 부상 선수까지 발생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2주 전까지 괜찮았는데 뭐 그때와 비교해서 지난 한 주 돌아봤을 때 또 크게 달라진 부각되는 점이 있을까요? 2주 전에 강점으로 지적해줬던 부분이 그냥 단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굉장히 큰데 그동안 좋은 활약을 해줬던 루옹고나 라이머 조합 선수들이 두 선수 모두 지금 나오는 경기마다 거의 세이브 성공률 80%대에 맴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점이 많아졌어요. 이래서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하는 부분 역시 팀 성적이 하강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승세 동안에는 그때도 짚어드렸듯이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지만 골리가 한 시즌을 치러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일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이제 파도가 한번 쳐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븐 스트렝스에서 득점을 할 수 없는 약점까지 겹쳤기 때문에 더더욱 상태가 심각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력의 차이가 사실 심해도 너무 심해요. 뭐 잘할 때는 막 그냥 뭐 셧아웃 하고 97% 하고 이런데 갑자기 이 또 파도가 딱 치니까 둘 다 80%대 잃어버리면 사실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예. 루옹고 선수가 게다가 23일자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지난 경기를 결장했습니다. 아하. 이런 부분 역시 플로리다에게 또 다른 악재로 작용이 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플로리다 팬서스인데요. 최하위에 지금 떨어져 있는 플로리다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핫앤낫 오늘 마지막 팀 한 팀 남아 있습니다. 낫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죠. 오타와 세너터스입니다. 오타와 세너터스가 낫에 나왔는데요. 한때 핫에도 나왔었던. 예. 그때 이때 아니면 올릴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오타와 세너터스 지난 한 주 볼까요? 플로리다, 미네소타, 댈러스한테 3연패를 거두면서 그냥 또 뭐 자기 자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애틀랜틱 디비전 7위. 플로리다 바로 위에 있네요. 팀 수비랑 골텐딩이 전혀 정돈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사실 좋은 성적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오타와가 경기당 38개의 슈팅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40개 가까이 슈팅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참 이거는 답답한 상황이고요. 지난해랑 비교를 해도 무려 5개나 많고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던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개나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낙제점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누군가 그립죠. 에리크 카르손 선수 조금 그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한 명이 이제 진짜 뭐 사실 진짜 카르손 선수가 공격형 수비수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선수가 떠나자마자 5개나 슈팅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뭐 샤보 선수가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서 카르손 누구야? 뭐 이렇게 말하는 오타와 팬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쨌든 카르손 선수가 공격이나 수비에서 차지했던 그러니까 팀 내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 좀 증명된 스탯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슈팅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골리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오타와 골리들은 현재 어떤가요? 사실 슈팅 수가 좀 밀려도 이건 사실 좀 많이 밀리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정도 수준으로 밀려도 골텐딩만 좀 안정화가 되면은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2년 전이 딱 그랬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92.6%라는 환상적인 세이브 성공률을 보여주던 크레그 앤더슨 선수가 올해도 90%를 밑도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좀 본연의 가치를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사실 좀 수비의 불안정과 맞물려 가지고 앤더슨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슈팅을 막았어요. 그런데 최다 실점입니다. 아하. 이런 부분만 보셔도 얼마나 지금 오타와가 참 답답한 상황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수비에서 어려움이 있고 크레그 앤더슨 선수가 버티는데도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리그에서 가장 먼저 시즌 100실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은 오타와 세너터스입니다. 자, 오늘 NHL 핫앤낫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주 한 주 각 팀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는데 또 한 주 보면서 어떤 팀들이 올라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시즌 지난 한 주 살펴보고 다가올 한 주 전망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시아리그는 예상, 전망, 예측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예상했던 거 상당히 많이 빗나간 걸 오늘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예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맞추는 것도 있으니까 또 자랑을 해야 되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24일, 25일 목, 토, 일요일에 일본 하치노에 있었던 도우크 프리블레이즈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3연전부터 보겠습니다. 22일에 양팀의 시즌 4차전 이 피리어드까지 2대1로 크레인즈가 앞서면서 승리를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3피리어드 막판에 일이 벌어집니다. 3피리어드 종료 4분 22초 전에 프리블레이즈 스티븐슨 선수가 마이너 페널티를 받고 2분간 퇴장이 됐는데 근데 또 곧바로 21초 후에 크레인즈 트루너 선수도 마이너 페널티로 퇴장을 당하면서 크레인즈가 파워플레이로 경기를 쉽게 끝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4대4로 진행이 된 상황에서 3피리어드 종료 2분 43초 전에 프리블레이즈 김동환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5대5가 된 후에 1분 후에 야마모토 카즈키의 역전골. 최종 스코어 3대2로 프리블레이즈가 막판 대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프리블레이즈 하타 미츠카즈 선수가 4경기 만에 나와서 31세이브 2실점 승리했고요. 크레인즈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 25세이브 3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프리블레이즈는 티모페이 슈시카노프 선수가 1골 1도움 9경기 만에 오랜만에 골을 넣었고요. 김동환 선수가 3피리어드 극적인 동점골로 시즌 첫 골 신고했습니다. 개인 통산 198포인트째네요. 김동환 선수 이 페이스면 어쩌면 우리나라 원정 6연전 와서 200포인트 달성 가능성도 지금 솔솔 풍깁니다. 프리블레이즈 올 시즌 크레인즈전 3패 후에 첫 승 거뒀고요. 프리블레이즈가 이날 3점 추가하면서 하이원을 최하위로 끌어내리고 7위로 올라갔던 날이었습니다. 24일 토요일에 양팀의 5차전이 있었는데 이날은 크레인즈가 쉽게 이겼네요. 막심 포타포프 파워플레이골, 우에노 히로키 쇼텐디드골, 또 파워플레이골, 포타포프 추가골 4대0으로 크레인즈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드류 맥킨타이어 29세이브 무실점 시즌 세 번째 셧아웃 승리했고요. 하타 미츠카즈 18세이브 4실점 패배. 막심 포타포프 선수가 선제 결승골 포함해서 2골 1도움 포인트 올려줬고 우에노 히로키 선수도 이날 2골 2도움을 했어요. 팀 4골에 모두 포인트 올렸고 시즌 11호 골 랭킹 상위권으로 올라옵니다. 크레인즈가 이날 안양한라의 패배와 함께 더불어서 리그 선두로 복귀했던 날이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또 이날 지면서 다시 또 최하위 8위로 내려갔었네요. 25일 일요일에 양팀의 6차전이 있었습니다. 3피리어드 중반까지 2대1로 프리블레이즈가 한 골 앞섰는데요. 크레인즈가 3피리어드 12분 25초, 15분 10초, 2분 45초 간격으로 연속골 넣으면서 역전을 했어요. 근데 프리블레이즈가 역전 허용 후에 바로 44초 만에 다나카고 선수 동점골로 3대3을 만들었고요. 3피리어드 종료 46초 전 티모페이 슈시카노프의 재역전골이 터지면서 4차전과 좀 유사한 또 한 번의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4대3 프리블레이즈의 승리였습니다. 이토유토 선수가 나왔네요. 이날 프리블레이즈 31세이브 3실점 승리했고요. 드류 맥킨타이어 26세이브 4실점 패배했습니다. 티모페이 슈시카노프 선수가 3피리어드 종료 직전 재역전 결승골 포함해서 2골 1도움 특히 3피리어드 마지막 2골의 도움골 기록하면서 역전승에 또 주역이 됐고요. 카와이 타쿠마, 타나카고 선수도 1골 2도움씩 이 공격 1라인에서 총 4골 5도움 4골 다 만들었던 프리블레이즈였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하루 만에 이 승리로 다시 7위로 올라갔고요. 크레인즈는 또 하루 만에 선두 자리를 한라인해줬어요. 양팀의 이번 3연전 2승 1패 승점 6점으로 프리블레이즈가 위닝시를 기록했습니다. 크레인즈가 많이 앞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프리블레이즈가 승점 6점을 챙기는 결과가 나왔네요. 크레인즈가 아무래도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경기력에 좀 흐름을 끊겼을 때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 3차전에 완벽하게 겹치면서 사실상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1차전 같은 경우에도 김동환 선수의 골 이후에 굉장히 단기간에 실점을 하는 좀 흐름을 놓치면서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 날 경기에서도 똑같은 흐름으로도 어떻게 보면 승점을 아주 한 1점도 따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2차전을 봤을 때는 크레인즈가 그냥 쉽게 이기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차전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대1로 이기고 있다가 순간 따닥 골을 먹고 지는 그림. 이거 사실 흔히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음 경기에서 완벽하게
진짜 이 경기는 완승이었어요. 블레이즈가 사실 그렇게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우에노 히로키 선수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라인이 터지는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뭐 세 번째 경기도 크레인즈가 아주 쉽게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공격이 잘 안 풀리는 그림이 나왔을 때 크레인즈 어린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이러면 사실 좀 크레인즈가 생각보다 많이 고전하는 경기가 블레이즈전에서 확실하게 크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이제 뭐 블레이즈 1라인 선수들이 얼마나 베테랑입니까? 시시카노프, 타나카고, 가와이 타쿠마 이런 선수들은 충분히 파고 들어갈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레이즈 입장에서 6점을 땄다? 이거는 또 상당히 큽니다. 사실 뭐 올해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위권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까지에 봤을 때는요. 네. 그래도 뭐 거의 뭐 1, 2위 싸움, 최상위권 싸움을 하는 이제 크레인즈를 상대로 6점을 땄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레인즈만 지금 좀 답답하게 됐죠. 이번 지는 바람이. 크레인즈가 이번 3연전 루징 시리즈 하면서 한라 대명에 이어서 3위까지 처지게 됐네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프리블레이즈가 연패를 거듭하다가 연패를 끊어내는 한 번의 승리 그리고 다시 연패 이렇게 흐름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2번 이겼네요. 그럴 예상이 무색해졌죠? 예, 그럴 줄은 몰랐는데 예, 다행이죠. 예,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뒤늦게 발동이 걸린 게 다행인 거고 국내 팀들 입장에서는 크레인즈가 2번이나 미끄러졌다는 게 다행인 거고 네. 다행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팀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 수 그렇죠. 없는데요. 네. 프리블레이즈가 10연패 후에 최근 5경기 3승 2패 조금 회복하나요? 크레인즈는 최근 13경기 6승 7패 계속 주춤하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모두 끝났는데요. 6전 3승 1슈다우승 2패 승점 11점을 챙긴 크레인즈의 우세로 올 시즌 6번의 정규리그 맞대결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러시아 유즈노 살린스크에서 살린과 오지글스의 2연전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24일 토요일 양팀의 시즌 3차전이었는데요. 2대0에서 2대1을 만든 이글스였는데 추격 직후에 사할린의 달아나는 골이 나왔어요. 또 3피리어드 엠티넷 골까지 더한 사할린이 4대1로 승리했습니다. 38대 17 슈팅수 사할린이 많이 앞섰고요. 사할린 안드레이 스텔마크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나왔네요. 16세이브 1실점 승리. 이글스 나리사와 유타는 34세이브 3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사할린이 이날 이기면서 팀 역대 최다 연패했던 6연패를 끊었고요. 이글스는 3연승이 마감됐던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25일 일요일에 양팀의 4차전이 있었습니다. 이글스가 숀 모리슨의 파워플레이 골, 도미니크 포르제의 쇼트핸디드 골로 2대0으로 앞서갔고요. 3피리어드 후반에 사할린이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 추격을 했는데 결국 사토쇼우의 엠티넷 골로 승부를 결정지었던 오지 이글스였습니다. 3대1 오지 이글스의 승리였네요. 이날도 슈팅수는 42대 18 사할린에 많이 앞서는 형국이었고요. 나리사와 유타가 41세이브 1실점 좋은 활약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안드레이 스텔마크 15세이브 2실점 패배를 기록했던 날이었습니다. 오지글스 외국인 수비수죠. 숀 모리슨이 파워플레이 선제골, 이 골로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신고했어요. 이 선수 커리어가 꽤 화려하죠. NHL 드래프트 2001년 1라운드 19순위 지명 출신이에요. 보스턴 브루인스. 2011 시즌까지 9년 동안에 NHL에서 480경기를 뛰었던 선수. 이후에 KHL 220경기 뛰었는데 아시아리그 와서 첫 골 기록했습니다. 오지글스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 쇼트핸디드 골로 결승골 기록했는데 최근 9경기 연속 포인트. 페이스가 좋죠. 시즌 12호 골로 골 공동 3위까지 올라왔고요. 도움도 5위, 시즌 25포인트, 포인트 랭킹 1위. 3관왕 지금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요. 오지글스 하시모토료가 이날 도움 3개, 다카시 세이지도 도움 2개 기록했습니다. 양팀의 이번 2연전이 1승 1패, 승점 3점씩 나눠 가졌는데요. 5위 사할린, 6위 오지글스. 결과적으로 승점 2점차 거리는 유지가 됐네요. 이번 경기는 좀 사할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차전처럼 사할린이 경기를 하면은 어떤 팀도 사실 다 잡을 수 있고요. 2차전 같이 경기하면은 어떤 팀을 상대로 다 질 수밖에 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사실 네. 3차전이었던 24경기 보고 상당히 좀 드디어 사할린이 발동이 걸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이제 사할린의 그동안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선수진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 응집력이나 그 다음에 슈팅을 많이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그 정확도, 그 다음에 활용을 하는 그런 여지에서부터 좀
약간 부족한 부분, 그리고 결과를 이제 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왜 이 선택을 가져가는 걸까라는 부분이 약점이었는데 3차전에서는 전혀 이런 거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예. 확실한 공격을 보여주고 팀도 짜임새 있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사실상 완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할린 장난 아니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4차전에서는 예전에 보여줬던 딱 그 사할린이 나왔습니다. 그냥 좀 계속 뭔가 들이붓긴 하는데 마무리가 답답하고 결정이 좀 이상한 결정,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데 오지는 선수진을 감안하신다면은 슈팅이 적어도 파워플레이나 스페셜팀에서 확실하게 차이를 낼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결과적으로 차이가 만들어냈고요. 제 생각에는 포르제 선수의 영입이 진짜 뭐 지금 올해 아시아리그 전체 영입을 봐서도 거의 뭐 제일 좋은 급의 영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포르제 선수가 확실히 이글스에서 잡아주는 역할, 인라인에서의 무게, 그리고 숏핸디드 부분에서도 활약을 하는 부분과 뭐 전반적인,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컬러를 가진 선수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타카세지 같은 선수들이 그런 케이스죠. 에치고 토모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영입을 잘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잘 나온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두 번째 경기 오지 이글스가 승리를 거뒀고 사할린으로서는 이겼다면 아이스박스 제치고 4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놓치고 말았어요. 계속 요 자리에서 맴돌면서 이런 싸움, 반반 싸움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사할린인데요. 예. 다음 상대 이제 또 크레인즈를 홈에서 맞아들이는데 크레인즈 상대로도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그러고 이제 한국 6연전 원정을 와야 되는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을 거고요. 예. 예, 사할린 보면서 이번 시리즈는 하이원하고 참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하이원도 공격은 찬스는 주상창 만들어내는데 결정이 안 돼서 게임을 내주는 경기가 나왔었고 예. 예, 그런 모습들이 시즌 내내 나왔었는데 사할린도 이와 흡사한 예, 공격은 실컷 했는데 예, 승점은 저기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글쎄요, 사할린 계속 새로운 선수들이 유입이 되고 좋은 선수들이 유입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성적은 시통치가 않은 거는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네. 올 시즌 아시아리그에서 감독이 바뀐 팀이 두 팀인데 사할린, 크레인즈죠. 크레인즈는 잘 나가죠. 효과가 나오고 있고 사할린은 생각했던 만큼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올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끝났어요. 4전 2승 1 슈타웃패 1패 승점 7점으로 사할린이 근소한 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할린이 이반 구루즈데프라는 또 새로운 수비수가 이번 시리즈부터 등장을 했는데 19일자로 등록이 됐어요. 2라인 수비로 출장을 했네요. 31살, 최근 5년간 VHL 205경기 출장 기록이 있고 올 시즌 카자흐스탄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시즌 도중에 사할린으로 넘어왔는데 참 계속해서 선수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뭐 많은 변화 속에서 사할린의 최종 위치가 어디가 될지 또 주목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먼저 대명 킬러 웨일즈와 니코 아이스박스, 저희 온더스포츠가 중계를 했던 인천 2연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죠. 11월 24일 시즌 3차전 두 팀의 세 번째 대결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중반에 아이스박스 사토히로토의 선제골이 나왔죠. 2피리어드 중반에 대명 맨멀리의 동점골 1대1이 됐고요. 3피리어드 시작 40초 만에 맨멀리 선수 역전골이 나옵니다. 이후에 아이스박스가 3피리어드 종료 4분 전에 파워플레이를 잡았는데 득점에 실패했고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서 바로 이제 종료 2분 전에 카웨리우치 선수의 마이너 페널티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좀 넘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한 골차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최종 스코어 2대1 대명 킬러 웨일즈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슈팅수 30대19 대명의 우세였고요. 알렉스 이바노프 18세이브 1실점 승리, 후쿠지 유타카는 28세이브 2실점 패배였습니다. 이날 대명 맨멀리 선수가 MVP 활약이었는데 동점골, 역전, 결승골까지 혼자서 다 했죠. 시즌 5골, 올 시즌 5골 중에 아이스박스전에서만 3골을 기록했고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맨멀리 선수의 인터뷰 업로드 돼 있으니까 만나보시고요. 대명 브렛 파넴 선수 도움 2개, 스티키 유타 도움 1개 기록했습니다. 대명의 2라인 브렛 파넴, 맨멀리, 스티키 유타. 지난 니코 2연전에서도 이 라인이 총 3골 2도움, 팀 4골 중에 3골을 책임졌던 라인인데 지난 시즌에도 아이스박스전 4경기에서 이 세 선수가 8골 10도움을 합작을 했어요.
기대했던 만큼 이날 2라인에서 또 2골을 다 만들어주면서 역전승을 주도했네요. 대명 시몬 데니 선수가 9경기 결장 후에 부상에서 돌아온 복귀전을 치렀던 경기였고요. 대명이 아이스박스전 2패 후에 첫 승으로 3위 자리를 지켰던 날이었습니다. 이어서 벌어진 25일 일요일 양팀의 4차전이 있었습니다. 2피리어드 초반 테라우 유리의 선제골, 아이스박스가 이틀 연속으로 선제골로 먼저 앞서갔는데요. 2피리어드 중반이었죠. 이영준 선수 동점골 1대1이 됐고 3피리어드 초반이었습니다. 4분 41초 대명 김우영 선수의 역전골이 터집니다. 이후에 3피리어드 후반 연이은 그 대명의 페널티가 나왔고 대명 킬러웰즈가 참 어려운 경기 후반을 보냈는데요. 아이스박스가 5대3 파워플레이도 있었고요. 정말 여러 차례 긴 시간 동안 기회를 잡았는데 끝내 동점에 실패했습니다. 대명 킬러웰즈가 2경기 연속 스코어 2대1 같은 스코어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날은 슈팅수 32대 27 아이스박스가 조금 앞섰고요.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31세이브 1실점 승리. 3피리어드 그 막판에 PK 상황 정말 선방쇼 대단했습니다. 최근 9경기 연속으로 정규 시간 1실점 이하 페이스를 이어가면서 세이브율이 95.08%까지 또 올라갔고요. 평균 실점 1.62 모두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후쿠지 유타카가 25세이브 2실점 패배가 됐던 두 번째 경기였고요. 대명은 이영준 선수가 동점골로 시즌 3호 골, 10월 20일 한라전 2골 넣은 이후에 한 달여 만에 골을 추가했습니다. 대명 김우영 선수가 3피리어드 역전 결승골로 시즌 첫 골을 올렸는데요. 김우영 선수 2015-16 시즌 대명 상무 있을 때 2016년 2월 18일 그때도 이제 인천 경기였고 아이스박스전이었는데요. 그 골 이후에 2년 9개월 만에 골을 맛봤고요. 대명 킬러웰즈 입단 후 첫 골이라는 점도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장 대명 킬러웰즈 김우영 선수 경기 후에 인터뷰했는데요.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도 팀의 2골에 모두 도움을 올린 날이었고요. 대명이 아이스박스전 니코에서 2연패를 인천에서 2연승으로 서려고 했습니다. 이번 2연전 2승 승점 6점으로 대명이 수입을 가져갔던 결과였습니다. 자, 대명과 아이스박스의 시리즈 어떻게들 보셨나요? 대명 입장에서는 사실 두말할 나위 없이 더 좋은 제일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경기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잘했어요. 이제 니코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도 말씀드렸지만 아리페카 시에키넨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플레이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대방 지역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그 진입이 좀 안 된다 싶으면은 뒤로 쭉 들어가서 다시 셋업을 하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추구한다고 하는 팀들은 아예 진입을 할 수 없게 막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막았냐고 하면은 블루라인 쪽에서 3명 정도를 이제 배치를 시키면서 사실 거의 트랩을 걸듯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이스박스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면은 예를 다른 팀들 같으면은 덤프를 하거나 칩빈을 하거나 조금 다른 시도를 하는데 네. 벅스 같은 경우에 그런 팀이 아니에요. 덤프 팀이 아니죠. 예. 네.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자.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까먹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안 되니까 가운데로 파고들어 볼까? 당연히 안 되죠. 가운데는 오히려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스박스에 맞는 전술을 완벽하게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이스박스가 본연들의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공격 부분 나오는 거 보시면은 1, 2차전 대부분이 역습이었어요. 물론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테라 유리 선수라든지 히로미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역습 부분에서 상당히 재미를 볼 수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대명 같은 경우에도 3, 4라인의 수비진이 나왔을 때는 가끔씩 이제 이런 집중력이 틀어지는 부분이 한두 번씩 나오고 커뮤니케이션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한두 번씩 나오기 때문에 찬스가 나오고 거기서 실점이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장면을 제외를 하면은 없었고요. 사실 원하는 대로 이제 니코가 경기를 풀어갈 수 없게끔 대명이 준비를 상당히 잘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도 아이스박스는 슈팅이 좋은 선수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어떤 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냐면은 아이스박스 1라인 파워플레이로 수비수를 2명 기용을 했어요. 사토 히로토 선수와 이도고시 선수죠. 근데 이 선수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원타이머 슛이라든지 슛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원타이머나 이런 부분을 아예 치지를 못하게끔 패스기를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테라우유리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가 좀 혼자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고립을 시켜버리면 그만입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지역. 물론 뭐 두 번째 경기에서 첫 실점은 테라유리 스타일의 골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예. 얼마나 날카로운 선수인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차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차전 같은 경우에 아리페카 시에키넨 감독이 약간 생각이 다르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라인업에서의 상당한 변화를 줬죠. 그런 네. 부분은 뭐냐면은 1라인에서 테러 형제에게 힘을 주는 이제 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상대방의 수비 1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드니 선수와 영 선수한테 완벽하게 이제 그 본연의 경기력을 전혀 못 보여주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한 겁니다. 분산을 시켰죠. 예. 그래서 분산을 시키면 어딘가 구멍이 하나 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을 했고 2차전에선 거기서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약간의 재미를 봤지만 전반적으로 그 전술을 저는 실패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니코가 원하는 대로 전혀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잘 만든 부분은 뭐 대명이 수비적인 전술을 상당히 잘 준비를 해왔다라는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매 시리즈 지금 이바노프 선수의 활약이 제일 큰 거 사실이기 때문에 따로 네.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는 뭐 워낙 대단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PK에서 안정화가 된 부분 상대방의 슈팅 옵션이나 이런 부분 잘 읽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장면에서 두 경기 모두 파워플레이 찬스가 니코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점수가 안 났습니다. 네. 이걸 잘 막은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기를 잘 하다 보면은 운도 이쪽으로 따라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진짜 첫 경기에서 후쿠지 선수의 그 두 번째 골, 맨멀리 선수의 역전 맨멀리 결승골. 선수의 역전골 같은 경우에는 100이면 99개 정도는 진짜 100이면 사실 거의 100을 막는 수준인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는 또 행운. 예. 그리고 사실 2차전 같은 경우에도 전방 압박을 상당히 잘해서 이런 부분을 찬스 얻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대명 같은 경우에는 좀 운 같은 것도 그러니까 퍽이 흘렀는데 이영훈 선수가 거기서 침투를 하는 그런 상황 있었기 때문에 운도 전 실력의 일부라고 봅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잘 따라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팀이 그렇게 뭐 첫 경기는 좀 니코가 잘못했지만 두 번째 경기 사실 아이스박스가 그렇게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승점 6점을 따왔다라는 부분은 대명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명으로서는 첫 번째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가 확실히 더 어려웠던 경기였 느낌을 받았고요. 참 아이스박스가 많은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는데 이번 2연전에서 끝내 파워플레이 5대3에서도 득점을 못하면서 동점에 실패하고 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대명의 페널티킬링 향상된 부분도 있고 리그 최소 실점 팀이기도 하고 같이 좀 맞물리면서 대명이 또 2연승을 가져갔던 결과였어요. 박인천 PD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파워플레이 찬스가 두 번째 경기 때 특히 많았고 거의 골이다 싶은 장면들이 한 두어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박스 상황에서. 근데 골대가 완전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골대로 넣지 못하고 다른 데로 슛을 쏘거나 뭐 이런 장면들로 그냥 흘러간 장면들이 있었는데 뭐 경기야 대명이 잘 했지만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박스도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 내용을 가져왔었는데 그런 장면에서 결정력을 못 살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명이 수비력만큼이나 공격력도 압도적이지냐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일단 두 골씩밖에 넣지 못했어요. 이번 2연전도. 그러니까 이 두 골 같은 경우에들도 지금 라인 하나에서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원래 이제 라인 구성을 했으면 이게 1, 2, 3, 4 라인이 골고루 빵빵 한 경기에 다 터져줘야 그걸 기대하고 지금 구성이 된 건데 지금 한 경기에 한 라인씩만 터지고 있단 말이죠.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긴 한데 근데 뭐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역전골 같은 경우에는 다소 후쿠지의 안일함이 그런 실점을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골리는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100개 때리면 100개 다 막아야 되는 슛이 맞는데 가끔 가다 골리가 잠깐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집중을 못하면은 블로커 사이드로 오는 높이가 있는 슛이었는데 이거를 굳이 글러브로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타이밍 놓치면은 이게 손이 반대쪽 어깨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또 버터플라이까지 되면은 높이가 또 내려가니까 글로브 사이드로 못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슛이 더 빠르면은 그런 게, 그러니까 슛이 더 빠르면 모르겠는데 슛이 살짝 느리면은 그게 더 맞기 어려운 게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높이를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밍이 빨랐던 맷 멀리의 슈팅 타이밍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집중을 놓쳤던 부분이 그런 역전골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 김우영 선수의 골 같은 경우에도 백핸드 샷으로 그게 날카롭게 날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밀어 넣듯이 백핸드 샷이 날라온 건데 그거를 흘렸단 말이죠. 그게 파이브홀로 타고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게 파이브홀로 흘리지 않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후쿠지인데, 그러니까 뭐가 하나씩 조금씩 중요한 순간마다 이게 압박감이 있는 거죠. 이 한 골 싸움인 거고, 연패 끊어야 또 되고. 연패는 끊어야 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감도 막중하고, 또 상대는 또 엄청난 골리 선방쇼를 보여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그런 집중력의 미스가 한 번씩 나온 게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물론 이바노프 같은 경우에도 이바노프가 실수한 장면은 거의 못 봤는데 이제 수비 커버가 못 미치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왔었거든요. 네. 그거는 분명 골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스박스 선수들이 다 이거를 엉뚱한 데에다가 때려서 빗나갔었는데, 그거를 제외해 놓고 보면은 정말 이바노프가 수비가 해야 될 영역까지 다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안양알라전 끝나고 막 열받아서 막 난리 쳤잖아요. 던지고. 근데 끝나고 또 락커에서 되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네. 그런 멘탈만 보더라도 이 선수가 우리 팀에 뭐 커버가 안 돼? 뭐 수비 커버나 아니면은 뭐 리바운드 커버가 안 돼라고 했을 때 본인이 좀 더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플레이상에서도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바노프 선수의 이제 짐을 좀 덜어줄 필요는 있죠. 확실하게 생긴 것 같은 게 맞아요. 뭐냐면은 사실 이번 2연전에서 조금 약점을 봤거든요, 저는. 맞아요. 리바운드 컨트롤도 그렇고 퍽이 뒷보드를 맞고 튕겨 나오는 이런 장면에서 퍽을 놓치는 장면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퍽을 놓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든지, 아니면 수비할 때 맞든지, 아니면 공격수에게 맞든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보드 패스가 돼서 보드 뒤를 맞고 튕겨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퍽을 순간적으로 놓치는 부분, 그리고 리바운드도 두 번째 슛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까지 다 막아달라고 이제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죠. 너무 과한 이제 요구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약점이 있는 부분 같은 부분에서 아무래도 맨날 그렇게 40개, 30개 후반 뭐 40개 슈팅을 맞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이걸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약점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팀들도 이제 그 부분을 찝어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제 슈팅적인 부담 같은 것도 이제는 좀 덜어줄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는 뭐 이겼을 때도 그렇고 졌을 때도 그렇고 항상 자기 몫은 100% 이상 다 해주는 느낌인데, 내년에 연봉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일요일 4차전 끝나고 나서는 뭐 마치 셧아웃 승리한 것 마냥 모든 선수들이 이바노프에게 가서 축하를 건네는 그런 모습도 인상적으로 봤네요. 3명이 시즌 20경기 만에 벌써 12번째 정규승을 올리면서 2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후반기를 2연패로 시작하면서 좀 불안했는데 일단 우려를 씻어내면서 2연승으로 분위기를 회복했고요. 반면에 아이스벅스는 이번 2연전 뭐 2경기 다 라인업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5연패까지 8연승 후 5연패라는 지금 성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8연승 기간 동안에 평균 4.38 득점을 했었어요. 4골 5골을 넣었던 팀이 지금 5연패 기간 동안 5골에 총 5경기에 총 5골밖에 없습니다. 파워플레이에서도 막혔고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는 아이스벅스인데요. 그 최근 5연패 빠지는 아이스벅스 부진 원인을 이현숙 기자님은 어디에서 좀 보세요? 아무래도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저는 이제 좀 아이스벅스의 파워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을 막는 거를 이제 다른 팀들이 조금씩 깨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벅스가 좀 대량 득점을 하면서 이길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풀리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또 생각대로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명전만 해도 1,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생각대로 경기를 아주 잘 풀어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벅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리던 그 그림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또 실수도 겹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툴 자체는 어쨌든 벅스가 가지고 있어요.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툴, 그러니까 테라오 형제라든지. 그런데 저는 좀 사이토 형제에 대한 활용법을 조금 더 새롭게 강구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이토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아직까지도 괜찮은 활약을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체킹라인 포워드 쓰는 느낌으로 이제 이 선수들을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그냥 아주 좀 변화를 생각을 한다면은 후라시 선수랑 어쨌든 뭐 테라오 유리 형제를 묶는 뭐 그 1라인은 그냥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2라인에 그냥 사이토 형제를 같이 묶어가지고 뭐 알란네 같은 선수들을 매치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의 변화를 좀 추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이번 2연전에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스박스 대한민국 원정 시작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고요. 대명이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던 이번 두 경기였는데 선제골 내주고 또 역전한 후에도 정말 그 지키는 과정이 힘겨웠는데 어쨌든 뭐 동점되고 연장 갈 수도 있었잖아요. 뭐 승점 2점짜리 1점짜리 경기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3점으로 두 번 다 지켰다는 거에 저는 확실히 대명이 달라졌다. 그렇죠.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패가 없어졌죠. 네. 양 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상대 전적 4전 2승 2패, 승점 6점씩 동률로 마무리했던 대명과 아이스박스였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하이원 대 한라전은 어땠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향에서는 하이원과 안양 한라가 2연전을 가졌습니다. 역시 주말이었고요. 24일 토요일 양팀의 시즌 3차전이었습니다. 1피리어드에 하이원 키릴 스타체프, 한라 에릭 리건 두 선수가 파워플레이 골을 서로 주고받았고요. 2피리어드에 하이원 아리우시 유야의 골로 하이원이 달아나자 한라가 김상욱 선수 골로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3피리어드 초반에 하이원이 파워플레이에서 세르게이 토폴 추가골이 나왔고요. 세 번째 리드를 잡았고 결국 끝까지 한 골 차를 지킨 하이원이 3대2로 정규승을 거뒀습니다. 슈팅수 39대 24, 하이원이 15개 앞섰고요. 하이원 토마스 듀바가 22세이브 2실점 승리. 이날 하이원은 이번 2연전 때 한재익 선수가 세컨드 골리로 이름을 올렸는데 올 시즌 처음으로 라인업에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라 맷 달튼 36세이브 3실점 패배가 되네요. 하이원 아리요시 유야 선수가 1골 1도움을 했는데요. 시즌 15경기 0포인트였는데 이날만 2포인트, 하이원 이적 후에 첫 골, 첫 포인트 모두 기록했습니다. 또 키릴 스타체프 선수가 선제골로 시즌 11호 골 득점왕 경쟁 계속 이어갔고요. 최근 7경기 7골, 7골 중에 6골이 파워플레이 골 계속됐습니다. 하이원 박상진 선수는 이 경기 출장으로 개인 통산 200경기 출장을 달성했습니다. 한라는 에릭 리건 선수가 1골 1도움을 했고 김상욱 선수가 최근 6경기에서 5골을 페이스를 이어가면서 시즌 8호 골을 기록했네요. 하이원이 3연패를 끊고 최하위 내려갔다가 이틀 만에 다시 7위로 올라갔던 날이었고요. 한라전 2패 뒤 첫 승을 올렸습니다. 한라가 이날 지면서 5연승이 마감됐고 크레인즈에게 선두 자리도 다시 내주게 됐던 결과였습니다. 25일 다음날 일요일에 양팀의 4차전이 있었습니다. 이 피리어드 후반에 37초 사이를 두고 안양한라 빌 토마스, 이돈구 선수 연속골 나왔고요. 3피리어드 중반 에릭 리건 선수 추가골 3대 0으로 달아났던 한라였습니다. 하이원이 세르게이 토폴의 한 골 만에 있었네요. 최종 스코어는 3대 1, 안양한라가 정규승으로 서력을 했습니다. 36대 30, 이날도 슈팅수는 하이원이 앞섰고요. 한라 맷 달튼 35세이브 1실점 승리, 토마스 듀바는 27세이브 3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한라의 빌 토마스 선수가 선제골로 시즌 14호 골 랭킹 단독 1위로 올라갔고요. 포인트 랭킹도 2위입니다. 조민호 선수 도움 2개, 또 토마스 선수 골에 도움을 올렸네요.
시즌 15개 도움으로 도움 랭킹 공동 1위로 또 올라갔고요. 에릭 리건이 2경기 연속골, 이동구 선수는 최근 3경기에서 2골 이어갔습니다. 강윤석 선수는 계속 이번 시리즈도 결장이 됐고요. 하이원은 세르게이 토폴이 2경기 연속골을 올렸고요. 로만 류드친 선수가 4차전에서는 결장하는 모습이었고요. 오세환 선수도 이번 2연전 계속 못 나왔습니다. 양팀의 이번 2연전이 1승 1패 승점 3점씩 기록을 했고요.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은 4전 3승 1패. 한라가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양팀은 6라운드까지 2번의 대결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한라가 무난하게 2승을 챙기지 않을까 예상을 했던 시리즈였는데 결과는 1승 1패였어요. 예, 뭐 사실 이건 좀 예상을 잘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이원도 경기를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2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파워플레이에서 확실하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지만 두 번째에서는 그런 그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2경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달튼 선수가 이기는 게임이 많은 뭐 사실 앞서 후쿠지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달튼 선수 덕분에 이제 아주 쉽게 이기는 경기가 있으면은 3차전 같이 이런 조금 살짝 불안한 이런 부분도 뭐 사실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긴 시즌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뭐 한라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홈에서 3점을 나눠 가진 부분은 좋았죠. 왜냐하면 뭐 하이원 입장에서요? 그렇죠. 한라가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3점씩 나눠 가진 부분은 뭐 사실 하이원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프리블레이즈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바람에 프리블레이즈가 그렇죠. 크레인지를 상대로 위닝을 하는 바람에 예, 그렇게 되는 바람에 좀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뭐 항상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뭐 대명은 항상 말씀드리는 좋은 선수는 이만호프 선수라고 하면은 안양한라는 당연히 토머스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으로 펼치면서 야 이렇게 영입 잘하면은 한 명으로 충분해라는 거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뭐 3점을 나눠 가진 부분은 한라 입장에서 약간은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적재에서 어쨌든 3점을 땄다는 부분은 또 뭐 긍정적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3차전에서 한번 결과가 안 좋았는데 역시 뭐 연패는 당하지 않는 그렇죠. 한라의 모습이 나왔고요. 박균찬 PD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이원이 2경기 다 벅스처럼 잘했어요. 찬스 메이킹도 그죠? 저도 이제 편집하면서 영상을 계속 돌려보는데 찬스 메이킹은 하이원이 더 수월했고 깔끔했거든요. 파워플레이에서의 그림들도 좋았고 셋업도 많이 나왔고 오히려 안양한라가 좀 잔실수가 많거나 턴오버가 좀 자주자주 나오면서 위기를 자초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결정력 부분에서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냈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맷달튼 4차전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뉴바 이 콜리가 한 번씩 멘탈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결과까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리우시 유야의 그런 슛은 먹으면 안 되죠. 안 되고요. 그 조민호 선수의 5홀과 맷달튼의 5홀을 동시에 뚫어버리는. 뭐 앞에 조민호가 있다 한들 조민호가 얼마나 큰 것도 아닌데 안 보인다고 막 그걸 짜증낼 것도 아니고 대처를 하고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진 게 바로 눈에 보였던 것 같고요. 이 골은 후쿠지가 먹었던 그 맨멀리 골보다도 더 먹어서는 안 되는 5홀 골이죠. 그리고 마지막 골 같은 경우에도 저는 더 아쉬움이 컸는데요. 물론 맞기 힘들죠. 그리고 앞서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뒷보드 맞고 나오는 거는 이번 시즌 특히 많이 나오는데 예측하기가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저도 동호회에서 해보면 많이 어렵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커버를 들어와 줬고 세르게이 토폴이 그렇게 세게 때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밀어넣는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충분히 뒤늦게 봤으면은 좀 막으려고 폼이라도 좀 잡았으면은 덜 억울하지 않았을까 선수들 뭐 팬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지켜보고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었다라는 게 좀
팬분들한테도 좀 실망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예. 뭐 많은 경기들 중에 한 번 이렇게 말아먹는 경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근데 이제 한 골이면 되는데 이게 계속 나와서 한 경기가 그냥 통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승점 3점이 너무 아까운 거죠. 한양알라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경기 하이원 토마스 듀바 같은 경우에는 그 빌 토마스가 이제 브레이크어웨이 찬스를 잡았을 때 토마스 듀바가 먼저 덤볐어요. 스틱 벗기를 이용해서 몰고 들어오는 스틱 그 퍽을 먼저 쳐내기 위해서 스틱을 뻗었는데 일단 타이밍도 너무 늦었고요. 그거를 빌 토마스는 충분히 읽고 가랑이 사이로 파이브볼로 쉽게 골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토마스 듀바는 멘탈이 또 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바로 뒤이어서 이동구 선수의 슈팅도 그냥 평소 같았으면 쉽게 글러브 캐치가 가능했던 슛이었는데 이것도 먼저 덤볐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잡으려고 제스처를 취했다가 글러브를 맞고 튕겨서 뒤로 넘어간 골이었는데 뭐 이동구 선수의 슛이 워낙 셌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 부분도 토마스 듀바의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골이 돼버렸죠. 그래서 양팀 골리가 한 번씩 이렇게 해먹은 한 경기씩 집중력 부재가 아쉬웠던 1승씩 나눠 갖는 결과를 가졌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한라가 두 번째 경기를 잡으면서 하루 만에 크레인즈 제치고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지금 올 시즌 네 번째 한라와 크레인즈의 이 주거니 받거니 선두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요. 하이원이 또 두 번째 경기 지면서 프리블레이즈가 크레인즈에게 이기면서 하루 만에 다시 최하위 8위로 내려갔습니다. 하이원은 이번 2연전에서 박상진 선수가 1라인에 가고 김영준, 세르게이 파이올, 세르게이 토폴 2라인 2배치 공격 라인의 변화를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2연전에서도 국내 선수들의 포인트는 한 개도 나오지가 않았다는 점. 최근 10경기 17득점 중에 16득점이 외국인 선수들끼리만 골 도움이 기록되고 있네요. 자, 하이원의 또 숙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많은 경기들. 참 지난 주말은 올 시즌 아시아리그에서 유의하게 하루에 4경기가 동시에 펼쳐지는 8팀이 모두 함께 경기를 치르는 날들이었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많았고 순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순위 보겠습니다. 안양한라가 20경기 39점 1위, 대명 킬러웨일즈 20경기 38점 2위, 일본 재즈 크레인즈 21경기 37점 3위, 39, 38, 37 1점 차로 1, 2, 3이고요. 니코 아이스박스가 22경기 31점 4위고요. 5위는 사할린인데 19경기 29점, 6위 오지글스 역시 19경기 27점, 4, 5, 6위는 2점차 간격으로 묶여있습니다. 7위 도크 플레이브레이즈 20경기에 18점, 8위 하이원은 17경기에 18점. 승점은 같은데 프리블레이즈가 7위, 경기수는 하이원이 적습니다. 8위에 있습니다. 1, 2, 3위 좀 모여있고 4, 5, 6위 모여있고 7, 8위 모여있고 3강 3중 2약 구도, 이런 구도로 지금 그림이 나와있는 현재 순위표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경기가 있는데요.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향에서 하이원과 니코 아이스박스의 2연전이 주중에 있습니다. 11월 28일, 29일 수요일, 목요일이고요. 지난달에 니코 2연전에서는 아이스박스가 2번 다 정규 승리를 거뒀어요. 이번 2연전 하면 양팀 올 시즌 정규리그 4번의 맞대결 끝납니다. 하이원은 아이스박스 약세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번 시리즈 걱정이에요. 올 시즌까지 최근 4시즌 아이스박스전 18전 2승 16패, 정규승 한 번밖에 없었고 정규패는 13번이었습니다. 이 절대 약세. 더군다나 고향 홈에서도 지금 2015-16 시즌부터 아이스박스전 8연패, 1연장패, 7정규패네요. 홈에서도 8연패 중인데 아이스박스를 상대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8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 절박합니다. 소화 경기 수는 가장 적지만 갈 길이 너무 바쁜 하이원의 입장이 지금 절박해 보이고요. 아이스박스도 지금 5연패 빠져있기 때문에 절박하죠. 상대 전적에서 정말 강했던 하이원을 상대로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리즈입니다. 고향 2연전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답안지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명처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는 방법 같은 경우도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좀 달려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뭐 이 다음 시리즈 한라 니코 전도 마찬가지만 저는 좀
이 두 시리즈 모두 좀 스페셜팀 특히 파워플레이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특히 하이원 니코전은 더더욱 그래요. 이제 하이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파워플레이 1라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안정적인 이제 기대값이 있는 팀이고 니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툴 같은 게 좀 제대로 갖춰져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미를 보는 팀이 사실상 2연전에서 좀 많이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득점력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하이원은 지금 리그에서도 최소 득점 팀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니코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최근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예, 5경기에서 5골밖에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아이스박스의 지금 문제가 공격진의 공격 방법에 대해서 선택지가 많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많이 간파됐고 이 부분이 안 통해서 지금 5경기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건데 이게 뭐 이틀 사이에 고향 가서 그게 해법이 당장 나올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앞서 니코가 연패했던 경기들이 공부가 된다라면은 하이원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를 펼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결과적으로는 3점씩 나눠갔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드는데 하이원 입장에서는 3점씩 나눠가지면 안 되죠. 예,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고 얼른 니코 2번 더 잡고 다음 사할린 준비해야죠. 네. 상대 전적만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뭐 아이스박스가 그래도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최근에 워낙 이 예상을 뒤엎는 결과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그렇죠. 징크스도 많이 깨졌고요. 예, 모르겠어요. 예. 일단 하이원이 좀 반등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스박스는 하이원과 2연전 마치면 안양으로 이동해서 12월 1일, 12월 2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안양 한라와 니코 아이스박스의 2연전이 대한민국 안양에서 있습니다. 9월에 있었던 니코 2연전에서는 1승 1연장 패 한라가 조금 앞섰고요. 근데 당시의 변수는 아이스박스 부상 선수들이 많았을 때였다는 점이었어요. 대명에게 2패를 당하고 이제 아이스박스가 하이원전을 어떻게 치르고 안양으로 넘어올 것인가, 저는 이것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한라로서는 선두 자리 수성이 달려있는 2연전이 됩니다. 한라가 올 시즌 안양 홈경기 8전 8승 중이죠. 홈경기 연승을 이어갈지 주목되고요. 한라의 부상 선수들 김원중, 강윤석 선수가 지금 있는데 복귀가 될런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박우상 선수가 하이원전에서 300포인트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현석 기자님. 네, 다시 한번 자막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남았고요. 우리 라이브 중에 나오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물론 그렇죠. 결국엔 써먹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스박스가 대명, 하이원, 한라를 이제 순서대로 만나는데 우리나라 원정 9일간 6연전의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아이스박스로서는 5번째, 6번째 원정 경기, 체력적인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점도 주목되고요. 이번 2연전 끝나면 양팀의 정규리그 4번 대결은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망 부탁드릴까요? 후쿠지 선수를 6경기를 다 기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이원전에 이제 한번 쉬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냥 법스 입장에 설명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이원전이 후쿠지가 쉴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을 하면 네, 한라전, 하이원에겐 기회인데요. 그럼. 그렇죠. 한라전은 다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지금 벅스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공격이 탄탄하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하이원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라가 하이원전처럼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사실 2연전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경기력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선수진의 구성 때문에 안양 한라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벅스가 전혀 못 비빌 팀은 이제 그동안 사실 벅스는 좀 한라에서 한 번씩 이기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의 경기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혹시나 이제 라인을 이제 시에킹 감독이 대명 2차전처럼 좀 분산하는 선택을 해서 좀 공략이 잘 된다면은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벅스 부분에서도 승점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전력 자체가 그래도 한라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우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스박스 걱정거리는 뭐 체력적인 부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체력적 부담을 가장 크게 안고 있을 후쿠지의 무릎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예. 이현석 기자님 말씀 듣고 나서 생각난 좋은 시나리오는 하이원전 때에 세컨이나 서드 골리가 나와서 경기 플레이를 하고 그다음에 한라전 때 후쿠지가 나오는 건데 잘못하면은 4경기 다 말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아이스박스가요? 후쿠지 아꼈다가 2연패 당하고 그렇게 쉬어서 후쿠지 한라전에 내보내는데 한라전에 또 2연패 당하면은 한라전에 또 생각한 그림이 안 나오면서 지는 그러면 9연패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아이스박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만약에 간다라면 그 시나리오인데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게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네, 공격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실 가능성이 그래서 있어요.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텐데 그래도 후쿠지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4경기 다 후쿠지가 나올 것 같고요. 대량 실점 막 30점 이상 하지 않는 이상 뭐 그런 경기가 나온다면은 이제 뭐 류쇼타로나 아니면 오노쿠에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후쿠지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스박스는 말씀 주신 것처럼 공격을 얼마만큼 풀어내느냐가 관건이고 안양할라 같은 경우에는 중계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오광식 해설위원과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만 지난 대명 홈앤어웨이 크로스 매치 했을 때부터 이번 주 하이원전까지 느꼈던 점은 안양할라의 템포가 많이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뭐 공격 스피드나 이런 부분에서 템포가 많이 떨어져서 좀 경기가 좀 길어지고 루즈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좀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게 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장면이 많이 안 나왔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더 홈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상하게 또 홈에서는 그런 게 잘 나오잖아요. 홈 연승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끊어지면은 많이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기더라도 좀 센팀한테 끊기는 게 좀 모양새가 나오는데 아이스박스한테 끊기면 조금 많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안 좋은 아이스박스 상대니까요. 그러니까요. 안양할라와 아이스박스의 2연전 온도스포츠에서 생중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토요일은 5시 경기, 12월 2일 일요일은 3시 반 경기 안양 빙상장에서 생중계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유즈노 살린스크에서 역시 주말에 1일, 2일 살린과 일본 재즈 크레인즈 2연전도 있습니다. 10월에 쿠시로 2연전 때는 1승 1 슈타웃승 크레인즈가 2승을 챙긴 바 있고요. 지난 4시즌 동안 양팀의 맞대결 전적 22전 19승 3패 19승 중에 16승이 정규승 살린이 압도적인 우세였는데 올 시즌 2번 대결에서는 크레인즈가 다 이겼단 말이죠. 크레인즈가 유즈노 살린스크 원정에서 살린전 6연패 중입니다. 지난번 쿠시로의 그 승리의 기운을 원정 경기에서도 이어갈지 주목이 되고요. 통산 유즈노 살린스크 원정 경기도 11전 1승 10패 많이 어렵네요. 자, 크레인즈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원정길인데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을 또 보여줄지 주목이 되고요. 크레인즈가 최근 13경기 6승 7패 썩 좋지 않죠. 살린 역시 최근 6연패 포함해서 최근 8경기 1승 7패로 안 좋습니다. 두 팀 다 안 좋아요. 이번 주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크레인즈로서는 시즌 5번째로 또 1위로 또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 3위인데 4, 5, 6위 팀하고 가까워질 것이냐 이게 달려있고요. 살린으로서는 이번 시리즈 통해서 아이스박스 제치고 4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위 유지하든지 어쩌면 또 6위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2연전 끝나면 양팀의 정규리그 4번 대결이 또 끝나게 됩니다. 유즈노 살린스크고요. 살린과 크레인즈 대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팀 다 큰 여유가 없긴 한데 참 이게 지난주 경기를 봤을 때는 두 팀 다 참 좀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기는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나리오 나오면 아주 쉽게 이기는데 그렇지 않고 좀 뭔가 늪에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두 팀 다 너무 경기를 힘들게 이끌어가요. 그런 게 지난주에 너무 공통점으로 나온 특징들이었거든요. 지난 세 경기 두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팀에 좀 예상이 어렵기는 한데 어느 쪽이 그러니까 자신의 색깔을 못 보여주느냐 싸움이거든요. 못 보여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살린 홈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살린 또
결과적으로 경기는 잘 풀어 나가긴 할 것 같아요. 두 경기 다 예. 마찬가지로. 근데 승리할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변수가 터지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두 팀 다 워낙 올해 또 전력도 좋고 칼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살린인 거 생각하면 살린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3점 3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지도 그랬었고요. 예. 근데 지금 둘 다 답보 상태에 놓인 경기력에서 회복이 누가 먼저 될까라고 하면은 크레인즈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네. 예. 일단 우에노 이로키라는 절대적인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살린 같은 경우에는 뭐 구성원도 계속 바뀌고 있고 감독도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계속 구심점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뿔뿔이 헤쳤다 모였다 막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 강해서 네. 예, 계속 올 시즌에는 계속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점 3점이지만 만약에 좀 더 승점을 더 가져간다면 크레인즈가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글스와 도크 프리블레이즈는 3연전을 갔습니다. 12월 1일, 2일, 4일,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이고요. 9월 개막 시리즈였어요. 하치노의 2연전에서는 1승 1연장패로 오지글스가 앞섰습니다. 11월 3일에 요코하마 직별전에서도 만났었는데 그때는 4대3으로 프리블레이즈의 정규 승이었고 그때 프리블레이즈가 이제 10연패를 끊는 승리였어요. 오지글스가 최근 5경기 4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프리블레이즈도 최근 5경기 3승 2패 10연패 후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6위 오지글스, 7위 프리블레이즈 승점 9점 차인데요. 이번 3연전 승점 9점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블레이즈로서는 이번 3연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올 시즌 프리블레이즈가 진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한번 타진해볼 수 있느냐 아니면 올 시즌 안 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 3연전에서 만약에 프리블레이즈가 루징 시리즈를 하게 되면 5위권 팀들하고 승점 10점 차 이상 벌어지게 되는데 남은 11경기가 되는데 11경기 전승을 해도 승점 55점이 안 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뭐 그렇다면 사실상 5위 안으로 들어가는 역전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프리블레이즈로서는 이번 3연전에 못해도 위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3연전 끝으로 양팀의 정규리그 6라운드 또 끝나게 됩니다. 도마코마이 3연전 어떻게 보세요? 어제 위닝 시리즈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또 이번에도 나리사와 오노다 이 부분은 또 이 약점이에요. 너무 큰 약점이에요. 뭔가 두 팀 다 마찬가지인데 네. 두 팀 다 이제 확고한 넘버 원이 없다는 장점. 그런데 전반적인 선수진을 보시면 사실 오지가 조금 더 좋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오지의 경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펼쳐졌던 크레인즈와 블레이즈의 경기를 보면은 1라인 우에노 이로키 라인이 팍 터지면서 그냥 아주 블레이즈가 힘을 못 쓰고 진 경기가 있었습니다. 2차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오지에는 그 이상의 1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 라인이 그런데 네. 요 1라인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블레이즈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지가 아주 유리하게 3연전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1패 여지를 주는 부분은 이 나리사와나 오노다 이 두 중에 한 명이 한번 터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근데 그게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엔 진짜 3연승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PD님은요? 프리블레이즈가 한 번은 잡지 않을까. 이번에도 한 번 이겨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예.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5점 4점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네. 예. 네, 프리블레이즈가 글쎄요. 지난번 크레인즈 시리즈에서도 한 번은 잡지 않을까 했는데 두 번을 잡아냈는데 기대 이상이었죠. 예. 근데 이제 둘 다 뒤늦게 발동 걸린 팀이다 보니까 둘 팀 다 막상 막하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소한 차이로 오지글스가 좀 더 앞서지 않을까. 골리는 지금 뭐 양 팀 다 답보 상태인 건 마찬가지라서 골리 싸움에서는 어떻게 승부가 안 날 것 같고요. 예. 어떻게든 이제 공격력에서 답이 나오느냐인데 양 팀 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좀 난타전으로 가면서 5점 4점 나눠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다가올 한 주
아시아리그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요. 결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데미언 킬러 웰즈와 니코 아이스박스 2연전 중심으로 제 8회 업로드 예정이 돼 있고요. ALHockey.kr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한글 인터넷 홈페이지가 올 시즌에 새로 생겼습니다. ALHockey.kr 많은 방문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1월의 마지막 녹음 174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 온더스포츠 찾아오시면 보다 다양한 영상과 더불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감상 부탁드리고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